안녕하세요. 성신여대 우명동 교수입니다. 지방재정을 공부하는데 그 재정 그러면은 우리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로 이렇게 딱 전달이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삶,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경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가 무엇이고 경제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걸 누가 해결해 나가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지방재정 이야기의 어떤 그 출발, 등장, 배경을 찾아볼까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지방재정은 왜 중요한가, 이제 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뭐냐 그러면 누구나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은 우리들의 의식주 생활, 우리들의 물질적 삶은 의식주 생활이 기본이잖아요. 우리들의 의식주 생활을 비롯한 물질적 생활 과정에 필요한 그 물건, 요즘은 돈 그러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화폐 교환 경제 사회니까 필요한 게 돈이라 그러지만은 그 돈이 필요한 게, 그 종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물건이란 말이죠. 거기에 돈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재화 또는 용역, 이런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죠. 이제 그래서 경제란 무엇인가 그러면 그런 물건을 만들고 교환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행위를 경제라, 이렇게 우리는 일컫습니다. 이제 이건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 같이 이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제라는 개념도 사람에 따라서 구체적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면은 그걸 설명하는 질서도 달라지게 되고, 그게 달라지면은 이게 정책도 달라지고, 이게 경제가 뭐냐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많은 것이, 경제 이론이 달라지고 경제 정책이 달라지고 지방재정 이론이 달라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경제가 뭔가, 살림살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 위에 보면은 선택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실제 물질적인 생활 그 자체로 보는 견해예요. 첫 번째 이 견해 사람들은 선택행위로 본다는 것은, 자,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어느 쪽이 비용이 더 들고 어느 쪽이 이득을 더 많이 얻을까, 항상 이 선택행위로 경제행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목적, 비용과 편익, 얼마를 들였으니까 얼마가 나오는 생산행위다, 얼마를 들였으니 얼마가 나오는 교환행위다, 소비행위다, 항상 이렇게 수단과 목적 사이에 비용과 편익이라는 물리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를 떠올려요.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이걸 만들까?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러니까 자기 극대화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경제행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에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행위, 값싸게 좋은 물건을 많이,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행위는 좋은 경제행위, 합리적인 선택행위,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뒤에 쪽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우리들의 물질적인 삶, 살림살이 문제가 항상 비용과 편익을 따져서만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누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나누어 갖고 어떤 소비를 하는가 하는 실제 존재하는 생활 그 자체를 경제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달라요. 실제 물질적인 생활 자체를 경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경제 행위는 어느 집안이냐, 어느 사회냐,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그 시대 그 사회를 규정짓는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생산, 교환, 분배,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경쟁인가, 덜 좋은 경쟁인가, 안 좋은 경쟁인가의 구분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설명하는 것도 사회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요.
기본적 경제 문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경제생활, 물질적인 삶을 꾸려나간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 그래요. 로빈슨 크루소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물고기를 잡을까, 뒷산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을까. 오늘과 같은 초현대 사회에도, 기술 사회에도 이거는 무엇을 만들까, how much, 얼마나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사람을 많이 쓸까, 기계를 많이 쓸까. 로빈슨 크루소가 물고기를 잡을 때 맨손으로 잡을까, 그물을 만들어서 잡을까. 이게 how예요. 이제 for whom은 이게 그 성과를 누가 가져가는가. 로빈슨 크루소도 혼자니까 자기가 가져가겠지만은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먹을까, 그 원리를 어떻게 결정할까, 이거를 for whom이라 그래요. 이제 이런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도 미국 사회도 그 고대에도 반드시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 그래요. 나머지 문제, 저 사람은 저만큼 갖고 사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갖고 못 살지?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지? 이런 문제는 추가적인 문제인데,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심할 때도 있고 안 심할 때도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문제라 안 그래요. 이제 그게 기본적인 경제 문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경제 문제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체제가 구성이 돼요. 이제 사회주의를 만들 것인가, 자본주의를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데 요 선택 행위로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요 문제도 어떻게 하면 값싸게 좋게 만들까? 비용과 편익, 수단과 목적 사이에서만 항상 머릿속에 이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너와 내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이 물건을 만드는가, 노예와 노예 소유주 관계로 이 물건을 만드는가, 영주와 농노와의 관계에서 이 물건을 만드는가,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만드는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만드는가, 이 관계에 따라서 경제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가가 달라지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잘 발휘할까 하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들은 값싸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제활동을 할 때 인간이 자기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비해서, 뒤에 사람들은 서로 사이좋게 조화롭게 통합이 되고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요. 이쪽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게 그 사회의 문화나 전통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제도 속에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브라질 밀림지대 사람들의 삶과 이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것인데, 어느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하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뭔지, 경제 문제가 뭔지는 이렇게 느낌이 좀 오지요. 똑같은 먹고 사는 이 문제인데, 그거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미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크게 보면은 민간과 공공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민간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아닌 비시장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 방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중에는 비시장, 가족, 이제 마을, 이 어떤 공동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공공부문이 있다. 공공부문, 또 공공부문, 그냥 공공부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지방정부 쪽으로 이제 얘기가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를 바라보는 눈은 많이 달라요.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이 해결한다, 또는 시장이 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들 시장주의자, 좀 더 극단적인 사람들을 시장 근본주의자, 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얼마 돈을 들여서 얼마나 내가 이득이 될까를 따지면서 결혼을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이제 아들을 키울 때도 얘를 내가 지금 투자를 하면 나중에 얼마를 내가 이 봉양을 받을 것이다, 이제 잠재적으로 간섭적으로 그렇게 배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심지어
심지어 결혼 생활, 남녀 관계까지도 이렇게 이 시장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견해란 것은 이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이 해결한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경제 문제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자체다, 물질적 삶 자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시장이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가정이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마을에서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정부, 공공부문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 각자의 논리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한다. 어떻게 서로 나누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전체적으로 우리 삶이 이 평화롭고 풍요로워질까, 이제 이런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마치 두 번째 견해가 옳고 첫 번째 견해는 안 좋다, 이런 게 잠시 이렇게 좀 비치지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공공부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견해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라에 따라서는 시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때 그 국민들이 그것이 잘 수용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나라는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들이다 보니까, 애초에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각자의 능력은 각자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때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능력이 발휘되는 나라로 자리를 잡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 그렇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형님, 아우, 아저씨, 아버지, 친구 이러면서 나라가 구성되어 왔다는 거죠.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문제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은 정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민간 부분 중에서 가족, 마을, 공동체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물질적 삶의 단위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얼마 줬으니까 니는 얼마 달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죠. 전통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나라 전통이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지요. 이제 그렇지 않는 나라는 그렇게 안 사는 거지요. 이제 그러면 사회문화적 원리의 성과는 어떤가?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사실이 그러하다는 문제예요. 어떤 전통이냐 문화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제도 속에 반영이 되고, 제도가 그들의 삶을 그렇게 다르게 규정짓는다는 거지요.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시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시장 원리는 뭐예요? 시장이 뭐냐 하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이 물리적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는 시장이라 그래요. 자, 이제 이 공공부문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공부문은 왜 등장했을까? 이제 개별 민간이나 아니면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또는 해결을 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이 공공부문이라는 것이 등장해 가지고 직접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은 시장이나 민간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지원하거나 직접 해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 삶이 원활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가 공공부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공공부문은 이 문제를,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해결의 기제가 뭐냐, 흔히들 이거를 예산 원리 그래요. 아까 시장은 이거를 시장 원리 그랬잖아요, 두 번에. 이번에는 예산 원리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재정 원리라고도 하죠. 근데 시장 원리는 민간인들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된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공권력체의 강제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이래요. 공권력체는 정부로 대표되지요. 강제라고 하는 것이 막 억압적이고 나쁘다는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수요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만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비해서 공공부문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틀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강제를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하죠.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해요. 그는 그 이전에는 독재적이고 전제적이고 왕정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고, 오늘날은 대의제 민주정 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의제라 그래갖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라고 해놨더니 4년, 5년, 뭐 심지어 7년 이래갖고 선출된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직접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되겠다. 감시하고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민주정이라는 방법이 택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늘날 민주주의 나라들은 이 두 가지 대의제 민주정적인 요소하고 직접 민주정적인 요소가 어우러져서 혼합된 방식으로 이 공공부문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떤가 보면은 정부가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를 아주 그 유식한 엘리트 집단, 관료 집단이 돼서 경제 문제가 무엇이고 국민들이 뭘 하는지를 잘 알아서 잘 해결해낼 수 있다고 보는 흔히들 개입주의자, 우리 선생님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1930년대 미국의 대불황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루스벨트 대통령이 풀어내도록 해주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줬던 사람이 영국의 케인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을 이어받은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잘 해결낼 수 있다. 그 사람들의 공부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조건을 공부를 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정부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돈만 많이 써갖고 표만 얻으려고 하지, 자기 권력이나 유지하려고. 이 민주주의 사회니까 이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도 자기 소신껏 하기는 되기는 돼야 되겠는데, 두고 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적인 틀을 만들어 갖고 이런 하지 마라. 말하자면 이 균형 재정을 해라. 함부로 돈을 더 쓰지 마라. 이런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선택론이라는 유식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주장해요. 그리고 마지막 견해는 정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잘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의 틀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사람들은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말이지. 우리나라 한번 봐보라고요. 이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바꿔보자라고 보냈더니 국회의원들이 안 바꾸잖아요. 쳐다도 안 봐요. 말하자면 이거는 정부가 자기 주관하는 존재니까 헌법적 틀 안에서 경제 문제를 해가, 저기 정부 그만 국회까지 다 포함을 했고 광의로 근데 그래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항상 감시 감독을 해야만 이 공공부문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 원리 성과를 바라보는 견해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지방재정활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공공부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부문은 정부로 대표되지요. 현실 통계 자료에는 공공부문에 정부에다가 공기업을 더해요. 정부에도 막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비영리 공공기관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공부문을 정부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한다고 보면은, 공공부문 그래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어요. 우리 흔히들 정부가 이 공공 서비스를 공부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고 그 둘이서 어떻게 나누어서 해결하느냐. 이제 기본 원칙은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앙정부가 혼자서 다 해버리거나 지방정부가 혼자서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두 정부가 적절히 나누어서 수행할 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일상생활에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생활정부로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또한 논리적이고 역사적 사실에서 뒷받침되고 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본주의의 메카라고 하는 미국도 정부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이제 대한민국 물론이고, 이제 사회주의라 그런 나라도 이 중국 보세요. 시장이 우리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개념상의 이즘하고 주의하고 실제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말하자면 자본주의적인 나라, 이런 나라는 있을 수 있죠. 가정, 동네, 친구들 사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간원 상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경제 체제를 규정짓는데 어느 나라도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살림살이 문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공공부문은 공적인 공급을 한다 그러잖아요. 국방도 공급하고 경찰도 공급하고 가로등도 공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공적으로 생산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공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이 생산한 것을 정부가 사가지고 공적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이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군수산업체는 민간이 만들잖아요. 그걸 정부가 사가지고 휴전선을 지키잖아요.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공적으로 공급하면은 항상 공공성을 갖고 있을까? 이제 공적으로 공급하고 정부가 공급을 하면은 항상 공공성, 즉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삶 요구가 반영될까?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가 우리가 정부가 하는 것을 재정이라 그러잖아요. 재정을 영어로 public finance 그래요. public finance. 근데 어떤 경제학자가 어떻게 public finance냐? 이게 퍼블릭이냐? 진짜 재정이 퍼블릭인가? 그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이름도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하지 말라.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할까 물으니까 스테이트 파이낸스, 거버먼트 파이낸스, 정부가 하고 국가가 하는 거다 말이지. 그러면 그게 얼마나 퍼블릭한가? 그거는 따져보자. 안 따지고는 그냥 퍼블릭 파이낸스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마지막에 구호를 외치듯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시장이 많이 해결하죠. 그러나 어느 나라나 심지어 미국도 시장이 독점할 수는 없다. 독점하지 않는다. 독점해서도 안 된다. 요게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은 중앙정부가 혼자서 다 하지 않는다. 다 해서도 안 된다. 지방정부와 나누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지방정부한테 강제적으로 시켜서 해서는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잘 지원이 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저 구호예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지방지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